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힘드신 소상공인 및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투데이즈 이슈 경향신문 부정선거 의혹 트럼프는 부활할까?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입니다. 그런데 통치는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다른 트럼프 전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 내용은 미국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의 기사이므로 이제 신뢰가 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내준 트럼프가 이제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냐는 말이 있습니다. 상하원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거머쥔 민주당이 트럼프가 두 번 다시는 정계에 나오지 못하도록 무슨 조치든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업가였으니까 틀면 뭔가 나오게 돼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결국 구속될 것이고 정치 인생은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정리되지 않은 탄핵 심판 계엄령과 탄핵은 창과 방패처럼 팽팽한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안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내보였습니다. 탄핵이 하원에서 가결되는 통에 트럼프는 계엄령을 끝내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엄령을 발령하면 발끈한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세를 모아 탄핵 심판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이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기의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트럼프가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손에 쥐었다고 하면서도 백악관을 떠나기로 한 이유는 결국 탄핵 카드를 막아낼 자신이 없어서였다고 하네요. 그러기에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 카드는 1월 20일 정오를 넘기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일반 시민이 된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트럼프의 정치적 재기를 돕는 꼴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탄핵에 대한 헌법소송은 트럼프가 다시 대권에 도전하게 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악관을 떠난 트럼프는 그제서야 비로소 민주당과 다시 일전을 벌일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고별사에서 찾는 힌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19일 내놓은 고별 인사에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몇 가지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고별사에서 트럼프는 새 행정부의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행정부라고 표현을 고집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지난해 11월 3일 대선에서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취임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부정선거였다고 여전히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부정선거로 이긴 상대에게 행운을 빌어준다는 말은 앞으로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바이든을 부정선거 문제로 물고 늘어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시작한 그 운동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통령과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그 운동이 불법 선거를 바로잡고 선거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혁하자는 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미 국민 의식, 부정선거 바로 잡아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 미국 조지아주 스와니에 거주하는 80대 한인 K씨는 이민생활 40년이 넘도록 공화당에 표를 던졌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바이든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정을 곧 후회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과 의회에서 한 증언들, 보수 매체들이 전해주는 각종 증언 등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며 크든 작든 충격을 받은 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선거를 조작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면 미국은 제3세계 후진국보다 하나도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1월 6일 워싱턴에 수십만의 군중들이 몰려들 수 있었던 것은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부정선거의 배후 조직이 전 세계에 걸쳐 방대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밝혀 법정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선거법을 개정해 차기 대선에 도전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범국민운동으로 긴 여정의 시작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시하여 여러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앞으로는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증거 수집, 계몽활동, 소송 전 진행 선거법 개혁을 위한 작업 등 필요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각 주의 국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예상경합주를 타깃으로 주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빛은 텍사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경합주는 아니지만 부정선거 퇴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트럼프에게 든든한 우방으로서 선거법 개혁을 이끌 모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 취약점이 발견된 미시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은 공화당 의원들이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입법 추진이 용이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 정책이 이 지역의 주요 산업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을 자극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게다가 이 주들은 샤이 트럼프도 많은 곳이 아닙니까? 또 다른 장애물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검열과 계정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트럼프 지지자인 유통업자는 심지어 물건도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사업에서 전방위 압박은 앞으로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슬리핑 자이언트 같은 대형 진보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쫓겨난 이후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보수 진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트럼프는 부활할까? 탄핵 카드를 피한 트럼프는 지지자를 규합해 범보수 시민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비영리단체를 조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를 최대한 알림으로써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법 개혁 노력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이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최소 6석 이상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뒤집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게 됩니다. 상원 역시 한 자리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뒤집으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트럼프가 공화당의 중심 세력으로 확고한 지위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은 2년이 아니라 4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복잡합니다. 이쯤 되면 부정선거가 미국도
큰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 몸이네요. 더 많은 자료는 트럼프 전문 유튜브 방송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이슈 앤 뉴스. 서울경제. 경기 땅만 2조 4천억 판 기획부동산 다단계 취업 사기. 기획부동산 30여 곳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경기도 성남시 임야지분 974억 원어치를 4,856명에 쪼개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을 사들인 사람의 26%는 기획부동산 직원이었고 62%는 직원의 지인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직원의 가족, 친척까지 합치면 총 91%에 달합니다. 땅을 사들인 사람의 3분의 1가량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소득과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직원과 직원 지인들에게 사실상 다단계 취업 사기 방식으로 쓸모없는 땅을 대거 팔아치운 것입니다. 서울경제가 24일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토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땅 138만 제곱미터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 73번지 임야지분 매수자를 대상으로 심청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습니다. 성남시청은 이 땅이 청계산 정상 부근에 뻗어 있고 환경평가 등급 1등급에 해당해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획부동산은 전국적으로 임야 지분을 연간 1조에서 2조 원대 판매하며 활기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난 3년간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임야 지분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자 대부분은 땅에 대한 검증에 매우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지분을 사기 전 현장을 가보았느냐는 질문에 87%가 가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55%는 지번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금토동 땅이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인 것은 알았느냐는 질문에도 53%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본 매수자와 기획부동산이 땅을 얼마에 샀는지 안 매수자 역시 각각 6%에 불과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금토동 땅을 매수가인 3.3제곱평방미터당 36,600원에 6.5배의 가격에 팔았습니다. 매수자 대부분은 금토동 땅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매수자 3명 중 2명인 67%가 다른 땅의 지분도 샀다고 답했습니다. 금토동을 포함해 2개를 구매한 사람이 21%, 3개를 구매한 사람이 17%, 5개가 8% 등이었습니다. 지분 7개에서 10개를 샀다는 사람도 각 1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총 구매액을 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2명의 평균 구매액은 7,425만 원이었습니다. 구매자 전체의 평균 구매액 2,352만 원과 비교하면 이들은 5천여만 원을 추가 투자한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직원이었던 40대 초반 이지영 씨는 언니 것까지 하면 지분을 총 1억 7천만 원어치 샀다며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서울경제 2030 청년 10명 중 9명 앞으로도 주식 투자. 20, 30대 청년층 10명 중 9명은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불어닥친 동학개미 운동 이후 개인 투자자의 주식 열풍이 거세진 데다 초저금리와 집값 급등 속에서 주식 투자에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5일 오늘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 퍼블리카는
이달 2030 토스 사용자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해보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도 42%에 달했습니다. 현재와 미래 모두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11%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주식 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투자 경험이 아예 없는 사용자가 전체의 절반이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펀드, ELS 등을 경험해본 투자자는 각각 28%, 23%로 집계됐습니다. 주식 투자 자금은 100만 원 이하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31%,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19% 순이었습니다. 이들 2030 청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한 지난해 3월 비교적 적은 종잣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은 정보기술, IT 관련주가 54%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43%, 바이오 관련주 42% 순이었습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더리움은 200만 원 고지를 가기 위한 1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으로 디파이 관련 디지털 자산들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NFT, 즉 Non-Fungible Token과 관련한 디지털 자산인 디센트럴랜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코인캣 미디어, NFT,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 간격 좁히는 콘텐츠 제작한다. NFT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출현했습니다. 일명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on-Fungible 토큰이라는 새로운 탈중앙화 자산입니다. NFT는 2017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어서 보증할 수 있는 단일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 프로토콜입니다. 말 그대로 NFT는 예술작품 원본처럼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각각의 NFT는 다른 식별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NFT 기반 콘텐츠 제작 사례로 디센트럴랜드와 크립토 복셀 등 일부 탈중앙화 게임 플랫폼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게임인 크립토키티의 가상고양이 캐릭터는 최대 16만 달러에 판매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유명 글로벌 기업에서도 NFT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의 경우 NFT로 실제 세계의 신발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신발을 선보였습니다. 포뮬러 1은 레이싱 게임과 레이싱카를 수집할 수 있는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NFT로 제품 생산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NFT는 주로 가상신원을 나타내는 데 활용됐습니다. 앞으로도 NFT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만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증강현실, 즉 AR 글래스웨어 등 NFT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각종 혼합현실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예술,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세계의 애완동물 등이 대거 등장할 것입니다. 가상세계의 애완동물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세계에 우리의 고유 아바타를 만들어
타인과의 활발한 소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 NFT 디지털 자산인 디센트럴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Decentraland.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현실, 즉 VR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디센트럴랜드라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사용자는 토지를 구매 및 판매하는 등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 정보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됩니다. 디센트럴랜드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토큰은 마나입니다. 사용자는 디센트럴랜드 플랫폼에서 컨텐츠 및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경험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땅은 지역사회에 영구적으로 소유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원장의 소유권이 기록되어 창조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에서 토지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저장되어 있으며 대체가 불가능하고 양도할 수 있으며 유한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토지는 마나라는 ERC20 토큰을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마나가 사용됩니다. 디센트럴랜드 팀은 2015년에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비자 관점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것이 대중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암호화폐가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까지 코인베이스에만 840만 명의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었으며 그중 절반은 지난 12개월 동안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분산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용자층이 충분하게 형성되었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디센트럴랜드는 개발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위한 분산 플랫폼으로서 그 위에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로드맵은 나름 독특합니다. 인류의 과거의 역사를 로드맵에 차용한 것으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Decentraland Roadmap.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실리콘 시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석기 시대, Stone Age. 처음에는 무한한 2D 그리드의 픽셀로 구현되었으며 각 픽셀에는 소유자를 식별하고 픽셀의 색상을 설명하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Bronze Age. 2016년 말 토지가 구획으로 나누어진 3D 가상세계를 구현하고 구획의 소유자는 수정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이를 파일에 대한 해시 참조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참조에서 가상세계를 탐색하는 사용자는 DHT, Distributed Hash Table 및 BitTorrent를 사용하여 해당 위치에 표시할 모델과 텍스트를 정의하는 구획 콘텐츠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철기시대, 아이언 에이지. 철기시대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및 콘텐츠 배포가 가능한 기존의 계층, 즉 레이어 위에 사회적 경험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철기시대에서는 개발자가 디센트럴랜드 위에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에게 배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철기시대에서는 피어투피어 통신,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스크립팅 시스템, 가상세계 내부의 트랜잭션을 위한 빠른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 구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시대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조인디. 그레이스케일 미 델러웨어주의 여섯 신탁 신청한 듯.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델러웨어주의 체인링크, 파일코인 등 새로운 6개 신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델러웨어주 기업 파일링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신탁 목록 중에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체인링크, 파일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신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테조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이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 라이브 피어 등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 신탁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20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펀드 투자회사이죠. 정식 회사명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즉 DCG의 자회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아주 자극적인 비트코인 광고, 드랍 골드를 선보이며 투자자들에게 금을 보유하지 말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투자하라고 홍보를 해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인 메리 실버트입니다. 본사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9개의 신탁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그레이스케일은 SEC 소송권 관련 XRP 신탁 운영 종료를 공식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